고생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 돼가네요. 자, 보자고요. 네 번째,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도. 어렵게 내면 사기가 꺾인다 하더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어차피 시험 보러 가서는 점수는 똑같을 거니까.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1번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이게 제 기억은 22회 때, 26회 때 최근에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 12, 3년 동안 2번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내면 여러분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답은 기억만 틀렸습니다. 기억.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잘 찍으셨나요? 네, 잘 찍으신 분들이 있네. 왜요? 5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1번만 틀렸어요. 옳은 거 골랐다고? 틀린 거 골라야지. 자, 옳은 거 고르면 답이 없는데.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니까. 이 부동산 활동의 특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거든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사기치지 말고 윤리적으로 해라. 이게 윤리성입니다. 부동산 활동의 특성이 사회성, 공공성, 과학성, 기술성, 윤리성, 전문성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임장 활동이다.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복합 개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이죠. 윤리적으로 해라. 윤리성인데 그 윤리성은 조직윤리가 있고 고용윤리가 있고 공중윤리가 있고 서비스윤리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조직윤리는 여기 부동산 업자와 종업원.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와 종업원이 조직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용입니다. 고용. 이거는 고용윤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용윤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조직윤리는 부동산 업자끼리. 부동산 업자끼리도 윤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것을 조직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나오면 그러면 고용이죠. 고용. 그럼 조직윤리는 뭐냐? 부동산 업자 간의 윤리가 있어야 된다. 부동산 업자 간에. 이거는 동업자 간에. 부동산 업자 간의 윤리를 조직윤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윤리는 종업원 사이의 윤리에.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예전에 출제한 적 있죠. 니은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면 부동산이 공간 덩어리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3차원의 입체 공간에 대한 가격이다. 토지, 수평 공간, 여기만 토지 아니죠. 공중공간도 토지고 지하공간도 토지다. 그럼 수평 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 이 세 개 다 합친 게 부동산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니은을 통해서 부동산은 공간 덩어리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간에 대한 것이다. 부동산 활동, 공간 활동, 부동산 가격도 공간에 대한 가격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도 공간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등기법, 지적법 시간에, 공시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그럼 지적도 입체 지적이 돼야 돼. 입체 지적. 여기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죠. 여기도 토지잖아요. 입체 지적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수평 지적에 머물러 있다. 뭐 그런 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말이에요. 디귿 부동산 활동은 일반 재와 달리 부동산 활동, 부동산 사고 팔 때 뭐 감정 평가한다든지 중개 활동한다든지 투자 활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잘 생각하라. 장기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영속성 때문에 걸린다. 리을 임장 활동, 부동성.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물건입니까? 물건.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 사고 파는데 사람끼리 사고 팔잖아요. 대인 활동이다. 그래서 니은부터 미음까지는 옳은 지문이고 기억만 틀렸습니다. 답이 5번. 자, 잘하셨어요. 5번인데 제가 요 50% 여러분 득표율이 50점, 정답률이 50% 밑으로 가면 몇 개를 체크했거든요. 근데 1번이 꼽혔습니다. 1번이 50% 밑으로 여러분들은 40% 맞추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매우 잘하셨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은 이건 유지가 아니라 뭡니까? 국어. 이거는 국어잖아요. 인공적인 수로 뚝. 이거는 우리 이제 공시법 선생님한테 이건 유지가 아니라 뭐라고 배웠습니까? 국어라고 배웠죠. 국어. 그럼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있는 곳, 저수지, 댐 이런 것들 유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국어하고 유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 뚝 이렇게 있잖아요. 유지는 상시적으로 물이 있는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고. 요 2번은 제가 지목 그러니까 관련된 거 4개를 내놨어요. 이게 지목인가 아닌가? 제방 지목입니까? 지목. 이런 시험이 나왔었어요. 다음 중 지목인 거 그랬어요. 그래서 답이 제방이었습니다. 제방이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있다. 양식장은 지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식장은 지목이 아니죠. 양어장이 지목이죠. 양어장.
양어장이 지목이고 양식장은 지목이 아닙니다. 이건 지목이다. 지목. 공동묘지는 지목 없습니다. 묘지가 있지. 묘지가. 이건 지목 아닙니다. 사적지는 지목입니까? 지목입니다. 사적지는 지목인데 유적지는 지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유적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유적지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지목이라고 해서 틀렸죠. 국어 지목입니까? 국어란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어도 지목입니다. 3번은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입니까? 후보지. 이제 후보인 거죠. 후보지. 이렇게 틀렸습니다. 4번 건부 정가 현상이 발생하면 그럼 나지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높다. 맞습니까? 오늘 답이 4번이죠. 자, 5번은 공지란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로 틀렸죠.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죠.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 건축 면적이 아니라 공지는 건축 면적 이외의 토지. 이외의 토지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로 가죠. 2번 문제도 그렇게 많이 못 맞췄다는 거 매우 애석합니다. 5번이나 답을 많이 하셨다는 거. 5번. 5번 잘 읽으셔봐야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지란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지 아니죠. 건축 면적 위의 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여 뒤에 건비율이 상승하면 건비율이 높아지면 공지 면적은 감소한다. 이거 맞습니까? 뒷부분 맞죠? 여기 틀렸죠. 앞에가. 자, 답은 4번이고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3번 문제는 50번 이상 맞췄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번 문제. 30번 문제 이렇게 많이 맞췄대? 거의 다 맞추셨네요. 3번 문제는 저는 3번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기억.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은 없다. 있죠. 이게 독립정착물 있잖아요. 건물, 명인방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은 토지하고 별개로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거죠. 니은 명인방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된다. OX? 오잖아요. 수목이 등기하거나 명인방을 갖추면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된다. 왜? 독립정착물이니까요. 디귿 주택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건물이니까.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주택을 주면서 정착물인가 물어봤습니다. 정착물. 상가도 나왔었죠. 정착물. 등기된 임목 정착물. 이 두 가지는 독립정착물. 국어하고 돌담은 종속정착물. 그럼 이거 네 가지 다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다. OX? X죠. 앞에 두 개는 토지하고 독립됐지만 뒤에 두 개는 이거는 종속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니을 제가여도 건물의 물리적 손상이 없고 기능 및 효용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틀렸죠. 정착물이다.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정착물이다. 종속정착물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착물로 취급한다. 꼭 종속정착물을 하기는 좀 그렇고 토지가 아니니까 그냥 이것도 정착물로 취급된다 안 된다? 제가여도 건물의 물리적 손상 아니 가면서 제가 뭘 잘못했네 지금. 자, 이거 답을 좀 제가 이상하게 잘못했나요? 자, 해봐요. 제가해도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없고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 옳은 말이죠? 제가 저거 실수했네. 실수. 봐봐요. 답 만들면서 다시 봅시다. 제가해도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없고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 그러면 이게 달력, 거울, 액자 그런 거죠. 그럼 이건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오입니까? 없습니까? 오죠. 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5죠. 그럼 이제 답이 제가 몇 번이나 줬습니까? 이거 답을 제가 이거 2번이라고 했는데 답이 2번이 아니겠네요. 2번이 답이 아니네 이거. 틀린 거 고르야겠잖아요. 그러면 자 기억하고 일단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답을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 아니네. 기억하고 디귿 답을 해야 되니까 답이 없음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봅시다. 다시 니을 제가여도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착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거울, 액자, 그림, 달력이니까 이건 옳은 질문입니다. 미음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거나 구축됐거나 고안됐다면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된다. 이거는 옳은 질문이죠. 옳은 질문.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뭡니까? 디귿. 그러니까 답이 없네. 기억하고 디귿. 제가 답을 2번 하겠는데 2번 요걸 빠져야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걸 지워버리세요. 요거. 2번 문제다가 니을 지워버려.
그럼 니을을 지워버리면 그러면 답이 몇 번 할 수 있어요?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러잖아요. 니을을 지워버리면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2번에다 답을 많이 하셨죠? 이렇게? 찾을 수 없어서 잘하셨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읽어봐서 저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저 몇 번 읽어봐서 저는 2번에다 자신 있게 했는데 요걸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요거 니을 관련해서요.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다. 근데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다? 정착물. 둘 다 없으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자, 답은 2번으로 하는 게 적정하고 이제 니을 지워버리고 2번. 3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토지의 특성.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은 대지요. 1번 부동성, 위치, 용도 지역 달라진다. 지자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규제를 받는다. 우리 인천하고 서울하고 건폐율, 용적률 다르거든요. 그게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받는다. 2번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정확하게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그러면 되겠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이거 저한테 많이 들었던 말인데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기 부정성 나오면 체유용 나와야 되고, 그다음 뭐요? 토지용 집약화. 이게 토지용 집약화야. 토지용 집약화. 토지용 집약화는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 비율이 증가했다. 왜?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어 부족하니까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토지용 집약화입니다. 토지용 집약화. 그럼 2번도 이제 옳은 질문이 되는 거고, 답은 3번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일을 적용을 가능해요? 불가능하겠지. 영속성 때문에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틀렸죠. 가능하네요?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를 평가할 때 영속성 때문에 수익환원법 중에서 무슨 환원법? 직접환원법. 제가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영속성은 노후와 마모, 파손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 자본이득. 그 다음에 장래, 장기, 미래, 예측, 변동, 가치정의, 연가회수, 수익환원법.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또 이런 질문 나왔죠. 영속성은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격 상승할 때 팔기 위해서 매각을 뒤로 미룰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말들이 영속성에서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개별성,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시키고 맞춰내요. 개별성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일물일가의 법칙하고 B자.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키고,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그다음에 비대체성,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그러나 독점적으로 만들고, 토지 공급을. 그다음에 개별, 모든 것 다 개별화시킨다. 그다음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게 개별성이죠. 토지를 대체 불가능한 상품으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맞습니까?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고 대체 불가능. 이게 비대체성이잖아요. 5번 부동산 세제.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한문으로 써드리려다가 잊어버렸네. 제가 한문으로 써드렸어야 되는데, 세제가 저기 무슨 세제야? 트리오야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제가 한자로 세제를 써놨어야 되는데 가열고 써줘야 되겠구나 하고 잊어버렸네. 이렇게. 세제 변화, 토지용 규제 변화로 토지용 가치가 변했다면 이는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다. 이거는 제가 자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주 긴 특성이 하나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긴 특성이 있다고. 앞에 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을 생략하고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한다고. 위치의 가변성. 그럼 위치의 가변성 있는 그대로 요걸 우리가 보면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 소리거든. 위치가.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위치는 우리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 요건 절대적 위치는 절대로 안 바뀌어. 검단의 1번지 토지가 내일은 저기 뭐 다른 동네로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안길동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가 있다.
그 무동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리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걸 절대주 기치라고 한다고. 그러나 여기 안길동 1번지 토지의 쓸모는 바뀌어야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걸 상대주 기치라고 한다고. 상대주 기치는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참고로 써보면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 절대주 기치라는 게 있고, 절대주 기치. 글씨도 안 쓰죠. 오늘 이상한데 글씨도 안 쓰죠. 상대주 기치가 있고, 어젯밤에 엄청나게 춥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더워 죽겠네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절대주 기치가 있고 상대주 기치가 있는 거야. 그럼 절대주 기치는 요 장소를 뜻해. 장소. 요거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인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소리야. 그럼 상대주 기치 요 위치는 요거는 장소고, 절대주 기치는 장소고, 그럼 지리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상대주 기치에서 요 위치는 쓸모야. 쓸모라고. 토지의 쓸모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쓸모가 바뀐다고. 요건 이제 위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위치 가변성.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 위치 가변성인데 요거는 줄임말이고 정식으로 쓰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야. 이걸 줄여서 그냥 위치성이라고 또 위치성. 이걸 위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 말이 토지의 쓸모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쓸모가 바뀌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용도직이 여기서 전용 주거지가 있다. 근데 중심 상업적으로 바뀌었다. 그럼 용도직이 바뀌었죠. 그럼 용도직이 바뀌면 쓸모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럼 용도직이 변했다. 토지용 규제가 변화했잖아요. 토지용 규제가. 그럼 토지용 규제가 바뀌었다. 건폐율 용적률이 바뀌었다. 그럼 이 토지의 쓸모는 바뀐다고. 그럼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가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상대적 위치. 그게 위치 가변성이야. 그럼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는데 토지용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세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면 이 셋 중에 골라보라는 소리야. 셋 중에서 사회적 위치가 바뀐 거냐, 경제적 위치가 바뀐 거냐, 행정적 위치가 바뀐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세제, 세금 제도, 토지용 규제, 이거는 행정적이죠. 행정적. 이걸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걸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X 의미하셨습니까?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그래도 X.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는데 그걸 외우려 하지 말고 어떤 요인이 주어지면 그게 사회적 현상인지 행정적 현상인지 경제 현상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 검단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래서 검단의 토지들의 쓸모가 바뀌어요. 인구 변화. 그러면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입니까?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입니까?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까? 사회적. 인구가 변하는 것은 사회적이라고. 그러면 이 검단 주민들의 소득 수준, 고용,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이 부동산의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었다. 그러면 물가, 고용, 실업 뭐 이런 것들, 산업 구조. 그럼 이건 무슨 위치의 가변성일까? 예? 경제적이요. 물가, 고용 이렇게 나오면, 그죠? 산업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가면 쓸모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가지는 국가가 하는 일이죠. 국가가 하는 일이 행정이죠. 그럼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죠. 근데 요거 교통체계 나와. 교통체계. 천안까지 지하철 가거든요. 천안까지 지하철 안 간다 봐요. 지하철이 수원까지 간다. 수원까지 가고 지하철이 안 간다. 천안까지는. 그러면 아마도 천안, 평택 여기에 토지 가격은 20 내지 30% 떨어져야 돼요. 그럼 교통체계가 바뀜으로써 그 지역의 토지 가격, 토지의 쓸모가 바뀌어지거든. 그럼 교통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무슨 위치에 가변성 같아요? 경제적입니다. 교통체계는 경제적이라고. 교통체계가 변화했다. 교통체계. 그러니까 다 경제적 용어야 봐요. 고용, 물가, 실업, 산업구조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다고. 근데 이 교통체계 이렇게 나온다고. 교통체계의 변화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교통체계의 변화에 인해서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었어요. 지하철 여기 들어왔어요. 지하철 여기 들어오느냐, 지하철 여기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쓸모가 바뀌거든.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기느냐 아니면 이쪽에 생긴 것에 따라 달라지거든. 실제로 횡단보도가 어디가 생긴 것에 따라서 분식집의 매출액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이 다 경제적 이치 가변성입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5번도 옳은 지문이요. 자, 5번 문제 갑시다. 4번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이라고. 5번 문제. 5번 문제 부동산 개발이네요. 부동산 개발. 그러면 부동산 개발에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개발에서 뭘 공부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부동산 개발을 공부한다면 가장 먼저 이제 공부가 다 끝났을 거니까 부동산 개발 한 60점 맞기는 다 끝났잖아. 100점 맞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올까?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개발의 개념부터 나왔죠. 개발 공부한다. 그러면 개념에서 이 개념에서 개발이 뭐냐 이렇게 안 나와.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 과정. 개발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 또 알아야 되지. 개발 과정. 개발 과정. 다음 주는 개발 과정을 한번 내볼까 합니다. 개발 과정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아에 부타 근거마 이렇게 나와야죠. 세 번째 개발에 따른 위험. 개발의 불확실성 위험. 개발에 따른 위험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게 있다. 국가가 하는 건 행정의 변화, 매장문화재 출토, 통제 불가능하다, 관리 불가능하다. 그럼 이러한 위험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법경기가 있다. 법경기, 법적 위험, 경제적 위험, 아니요, 법시비. 법시비.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이렇게 있다.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법은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을 것이다. 토지용 규제 공법, 소유권 관계 사법. 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나올까?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라. 지난주 봤잖아요. 시장 위험은 시장 상향이 변화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팔리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만큼 90%, 80%, 100% 팔리지 않는다. 팔린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팔린다. 이게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을 해라. 그러면 시장성 분석이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게 흡수율 분석이 된다. 흡수율 분석은 미래 흡수율 파악한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용 위험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요거 끝나고 나면 네 번째가 개발 방식이죠. 개발 방식. 개발 방식에서 민간 개발 방식, 자체 개발 방식, 지주 공동 사업, 그다음에는 신탁 개발 방식, 콘소시엄 구성 방식. 자체 개발 지주 공동 사업에서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그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 비교하는 거 여기 나오고, 다섯 번째가 민간 자본 유치 개발 방식, BTO, BTL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들어가죠. 예, 개발론에서 계산 문제 뭡니까? 입지계수. 입지계수 계산하는 거. 일곱 번째가 이제 기타. 재개발,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정비법에서 나오는 정비사업, 주관경 개선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됐죠? 끝이야. 또 이렇게 제가 다 정리했어요. 이제. 여러분 눈만 깜박깜박했지만 다 정리했습니다. 자, 5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이 1번 지문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요. 공영개발 방식은 국가가 한다는 소리잖아요.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실패한 거야. 외부 효과 발생해서, 부외부 효과 발생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걸 개입하겠다는 소리죠.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정하고 토지의 계획적인 이용을 통해서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인다, 제고할 수 있다. 이게 공영개발. 그러니까 공영개발 방식은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개발해 내겠다 이 소리야. 그럼 즉 시장의 실패를 조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용하겠다. 그래서 효율성,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게 공영개발 방식. 2번 일반적으로 개발된 공간의 임대 활동은 이거는 개발론에 넣어도 되고 마케팅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개발이 끝났을 때 임대 활동을 해야 됩니까? 개발 초기부터 해야 될까? 개발 초기부터 해야 되죠. 개발 초기부터. 개발 사업 초기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3번 신탁개발 방식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신탁개발 방식하고 사업 위탁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 유사한 것, 거의 똑같은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 신탁개발 방식과 사업 위탁 방식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수수료가 나와. 둘 다 수수료가. 여기 사업 위탁 방식도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고, 신탁개발 방식도 신탁 회사가 수수료 받아가는 거.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차이점은
신탁회사에게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신탁계약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 그러나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권 이전이 없고, 신탁계약 방식에서 사업 주체는 누굽니까? 신탁계약 방식에서 사업 주체는 누구?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 신탁회사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 사업자 명의 신탁회사 사업 주체. 그러나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죠. 사업 주체.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둘 다 똑같아 해보면 틀리고. 4번. 그럼 이제 3번은 옳은 질문이죠. 4번 비용위험이란, 비용위험의 뜻 거의 나오지 않지만 비용위험은 여기에 비용위험입니다. 5번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비용위험이란 개발 사업 기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한 문제로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인플레이 심화되거나 아니면 건축 자재 가격이 막 올라간다든지 이자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걸 비용위험이라고 그래. 내가 이걸 건설할 때 100억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인플레이 심화되거나 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100억이 아니라 12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120억. 이게 비용의 불확실성이, 비용의 불확실성. 이걸 비용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을 준 거야 지금. 그거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4번 아니면 5번이겠죠. 그럼 4번 봐요. 비용위험이란 부동산 경기 침체이란 미분양 또는 분양가 하락 위험 등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건 비용위험입니까? 시장위험입니까? 시장위험이죠. 시장위험.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5번 문제 4번. 이렇게 많이 틀리시면 어떡해요? 다 맞춰야 되지.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에서 많이 나오면 5개 나옵니다. 5개 많이 나오면. 근데 대부분이 4개, 3개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5개. 5개 다 맞춰야 돼. 나오면. 틀릴 게 없잖아요. 6번 부동산 관리입니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 관리는 무슨 관리? 기술적. 2번 자기관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소유주의 통제력이 강화되며 건물의 기밀이나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3번 자산관리, 임대차관리, 시설관리 중 시설관리가 부의 극대화와 관련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다. OX, X. 시설관리입니까? 자산관리입니까? 자산관리지. 자산관리가 가장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시공의 상태. 시공을 잘했냐 잘못했냐. 유지관리 방법에 따라서 건물의 내용 요소는 달라지죠. 근데 건물의 내용 요소가 물리적 내용 요소, 기능적 내용 요소, 경제적 내용 요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건물에 감가 요인이 많으면 이 건물에 감가 요인이 많으면 그러면 이 건물의 내용 요소는 길어질까 짧아질까? 짧아진다고.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분량, 과소 설비 이것은 무슨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죠. 그럼 이 기능적 감가는 건물의 무슨 내용 요소에? 기능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네? 자, 감가 요인이 건물의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미치지. 그런데 감가 요인을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감가가 있을까? 경제적 감가가 있겠지. 경제적 감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러면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무슨 내용수에 영향을 미칠까? 물리적 내용수. 물리적 내용수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 기능적 내용 요소라는 게 있다고. 여기에 영향. 그럼 경제적 감가 요인은 어디에? 경제적 내용 요소에. 경제적 내용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말입니다. 5번 기술적 관리를 협의의 관리, 좁은 의미의 관리라고 하고 유지 관리라고 하며 이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요 기술적 관리는 엘리베이터 점검하고 이런 거거든. 보일러실 점검하고. 그러면 유지 활동은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이 있다고. 그럼 이 시설들은 기술적 관리가 시설 관리 대부분이. 그럼 시설물은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하죠.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고 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예방적 유지 활동이 중요하다. 뭐 5번 안 간다 하더라도 3번이 답이잖아요.
자산관리,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리, 자산관리, 부의 극대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투자결정, 투자리스크 이런 게 무슨 관리? 자산관리. 7번 문제 부동산 마케팅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은 세수하고 공차래요. 세수하고 공차라. 시장 세분화하고 시장 차별화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래서 1번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 세수. 그다음에 시장 차별화는 공급되는 특성, 공차, 세수, 공차. 2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시장이란 세분된 시장에서 STP 전략에서 세분된 시장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3번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이죠. 가격 전략은 고가를 할 것인지 저가를 할 것인지 시가를 할 것인지 이렇게 신축 가격을 할 것인지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다. 그럼 비싸게 받아야 됩니까? 싸게 팔아야 됩니까? 싸게 팔아야 되겠지.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대요. 이 지역 주민들이 소득수준이 낮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럼 비싸게 팔면 안 팔리겠죠. 그건 무슨 전략? 저가 전략. 브랜드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브랜드 마케팅에. 그럼 5번은 고객적인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입니까? 수요자입니까? 수요자. 시장적인 마케팅이 공급자고 수요자 중심이죠. 수요자 중심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7번에 5번. 근데 여러분들 많이 못 맞추셨어요. 4번에다 많이 틀린 4번에다가 브랜드 마케팅 왜 관계 마케팅이냐면 옷 사러 가면 어떤 브랜드에서 그러잖아요. 저 어제도 무슨 일에서 백화점에 갔었는데 뭘 파는데 근데 10,000원 이상 사고 회원 가입하면 뭐 하나 준대. 회원 가입. 그게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브랜드 마케팅. 그러니까 한번 회원 가입하면 계속 문자 보내고 그게 지속적인 관계가 그게 브랜드 마케팅.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은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여기에 단독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자, 8번 문제 갑니다. 자, 유량 변수를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묶은 거. 유량 변수를 묶은 거 답 몇 번인가요? 답 몇 번? 2번이죠. 2번. 이야, 92% 맞췄네. 2번 설명이 필요 없겠네. 92% 맞췄으니까. 자, 기억 가지고 여러분이 좀 헤맬 수 있어요. 기억. 토지 사용료가 지대야, 지대. 그럼 이 토지 사용료가 지대니까 지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지가는 차이가 있거든. 지대하고 지가는 지대는 유량이고 지가는 토지 가격이니까 저량이고. 부채는 저량. 자산 저량. 감정 평가의 가격이죠. 가격 저량. 아파트 생산량 생산 유량. 투자 소비 이런 거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이 뭐요? 유량이에요. 지출이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유량과 저량.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소득에 해당되는 거, 수입에 해당되는 거, 소득, 단기 순이익, 순용업 소득,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임금, 월 급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출에 해당되는 거, 투자 지출, 소비 지출. 그렇죠?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묶은 거, 수지, 현금 수지, 국제 수지 이런 거,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유량. 저량은 일정 기간. 저량에 해당되는 것들은 중고. 저량은 일정 시점, 일정이 아니라 저량 일정 시점. 저량에 해당되는 것들은 중고, 재고, 그다음에 기존. 그럼 중고주택 공급, 기존 부동산 공급, 주택 재고량. 그러면 이것은 유량, 저량, 저량. 저량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인구. 그다음에 가치,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주택 보급률, 감정 평가액, 제조도라 원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뭡니까? 저량. 사례, 유량과 저량에서 사례가 딱 한 번 나왔는데 주기성이 없죠.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왔어요.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현재 그렇습니까? 현재 지난 1년간 이렇게 나왔어요. 유량, 저량?
유량 지난 1년간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이제 9번 문제 갑시다. 9번 문제도 한 2번 나왔는데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하신 편이고, 자, 이거는 여러 번 연습했다고요. 이렇게 탄력성이 몇이라고 딱 나오면 탄력성이 2다, 탄력성이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공식 만든다. 공식. 거기까지만 알아. 이제 공식을 못 만들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공식을 못 만들어. 거기까지만 알고. 자, 공식 만들어야지. 수가탄. 수유의 가격 탄력성 공식. 2입니다. 2. 2. 요건 정상지입니까? 수유의 가격 따라서 2 나왔습니다. 이거 정상지입니까? 말하지 말아요. 말 안 해야 답이야. 요건 정상 열등에 따지는 게 아니라고. 소득 나왔을 때 정상 열등 따지는 거야. 소득 나왔을 때. 근데 이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상이라고 그래. 예. 소득 나왔을 때 정상 열등이야. 어디가 소득 나왔어? 어디? 소자가 어디가 있냐고. 요거 뒤집어? 이렇게? 소득 탄력성이 나왔을 때 정상 열등 따지는 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왔을 때는 정상 열등이 말 안 하는데 거의 100% 대답해요. 또 다시 크게 해보시면 또 크게 네 그런다고.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그 말 안 했지만 이거는 정상 열등 따지는 거 아니에요. 수요 가격 탄력성. 지금 무슨 말 하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겠네. 그렇지? 모르면 약이잖아요. 알면 병이고. 그렇지? 아파트 수가탄 수요량 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율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맞습니까?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다음에 아파트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 3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제야. 요 소득 탄력성 이게 정상제. 예? 그럼 수소탄은 공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수요량 변화율 소득 변화율 이렇게. 내가 앞에 수요량 앞에는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식 만들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문제 시킨 대로 따라가 주면 돼. 뭐라 했냐면 가격이 2% 상승했대. 그럼 가격 올려주자고. 2%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서 헤맨다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하게 돼. 감소. 근데 여기서 또 수요량이 증가를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봐야. 수요량은 감소. 선생님 왜 감소하는데 그냥 감소해 그냥. 오늘 감소하자. 그렇게 감소. 왜 가격 올라가 수요량 감소해?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 그럼 몇 퍼센트 감소? 4%. 왜 4%? 이거 2니까. 탈수 2니까 4%. 이렇게. 그러니까 요 위에 거 분자를 구하려면 이 분모하고 여기하고 곱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4%. 그런데요. 수요량이 2% 증가한대요. 여기 칠판을 보면 아파트 수요량이 2개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럼 전체를 보면 분명히 가격만 보면 수요량이 4% 감소해야 돼. 그런데 2%가 증가를 한대. 2%가. 그럼 어디에선가 누군가 의해서 그래서 수요량이 6%가 올라가야 돼. 그러잖아요. 4% 감소했는데 2% 전체적으로 증가하려면 그럼 6%가 올라가줘야 된다고. 그러면 수요량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서 6%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여기서 6%가 올라가 준다면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6%가 올라가 준다면 전체 수요량은 2%가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이 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다 끝났고 남는 것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만 남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3인데요. 이렇게요. 그런데 수요량이 6% 올라가려면 소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이야. 근데 소득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 따진다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여기다 정상제라고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건 안 줬잖아요. 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정상제야. 그럼 정상제. 그러니까 정상제는 그 소리는 이 정상제란 말은 수업 시간에 잠자지 않는다가 정상제야. 그지? 수업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 정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정상제는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 소득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감소. 그러니까 수요량이 증가했고 이거 정상되고 수요량이 증가했고 소득은 증가하는 거죠. 근데 몇 퍼센트 증가하냐? 이거 6을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2%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수요량이 6%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2%가 뭐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소득은 몇 퍼센트 변화됩니까? 2%가 증가.
그럼 답 몇 번인가요? 3번. 자, 9번 문제. 9번 문제. 이건 50% 넘겼습니다. 50%. 계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50% 밑으로 가는데 50% 넘겼습니다. 겨우 턱걸이 51%. 잘하셨어요. 자, 10번 문제 갑시다.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2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에 백선 듣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그거 안 드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남았고, 그래서 듣는 분은 2번 남았고, 오늘부터는 눈빛 못 맞춥니다. 자주자주 보고 싶어서. 자, 10번 문제 답 몇 번입니까? 5번. 5번입니다. 10번 문제 5번. 아, 잘하셨어요. 네. 이거 어제 여러분들 오전 수업만 했죠? 야간 됐어요? 야간 됐습니까? 아, 주야 다 했어요, 수업이? 어제. 아, 야간 수업 됐구나. 어제 무슨 수업 했어요? 네? 중개사법 그러면 오전도 하고 오후하고 통합 안 하고? 주야 통합 안 하고? 아, 그렇구나. 검단하고 멋지네. 저는 오전 수업만 했어요. 주야 통합한다 해서. 그래서 오전 수업만 하니까 이걸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막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빨리 보내려고. 정신없이. 그래서 아까 그 2번 아까 잘못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3번.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얼마나 문제가 제가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 문제를 보면 뭔가 허전해. 촌스럽고 문제가. 그럼 새롭게 또 만들어도 또 촌스러워. 근데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깔끔해져요. 나 혼자 만들면 뭔가 조잡해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막 정신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시 반 정도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할 걸. 몰라. 그러니까 보냈더니 그거 실수했네. 자, 갑시다. 틀린 거. 다음 몇 번이요? 5번. 어젯밤에는 요거 답 달고 해설하고.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인데 요거는 저하고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탄과 비거. 전부 다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 탄과 비거야. 그럼 이제 틀린 거 그랬으니까 5번부터 가볼까요?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여기까지 보고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이 불변이죠. 가격이 불변. 그럼 공급이 증가하든 말든 가격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럼 균형 거량은 증가 감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균형 거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죠. 증가.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리지다. 거량이 불변. 거량은 변하지 않는다. 거량이 불변이야. 그럼 나는 가격만 더해주면 된다.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상승.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력제다. 너 거량 불변. 거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완전 비탈력제 나오면 거량을 먼저 보는 거야. 거량이 여기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다른 지문 읽어야 되고, 만약에 거량이 증가 감소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그죠?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다른 거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말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이제 가격을 가서 봐야지. 가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죠.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은요 떨어져야지. 가격은 하락하고.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제 가격을 봐야지.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니까.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하락한다 나오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럼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가격 보자고.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럼 이제 거량도 봐줘야 되지.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거량은 증가. 4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렸죠. 너 거량 불변? 거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봐야지.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 그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11번 문제 갑시다. 11번 문제 저 문제 만들고 나서 이거 풀었는데, 문제를 만들고서 풀었는데요. 답이 잘못 나와. 안 나와. 자, 제가 2번 풀었습니다. 2번. 첫 번째 풀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풀어도 답이 나왔고, 어젯밤에 해설할 때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나 싶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11번은 몇 퍼센트 맞췄나? 그렇지. 11번은 50% 밑으로 갔잖아요. 그치? 아니 이걸 50% 밑으로 가면 어떻게 다 맞춰야지. 선생님 니도 틀렸다며. 그렇지.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동안 우리 시험은
요 균형의 가격 변화를 물어볼 때 수요함수 하나, 공급함수 두 개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수요함수 두 개, 공급함수 하나 주거나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 여기는 지금 수요함수 두 개, 공급함수 두 개라고 이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게요. 원래 균형점에서는 수요함수, 공급함수 줘줬고, 근데 이제 소득이 변했습니다. 소득. 그럼 소득이 변하면 수요가 변해요, 공급이 변해요? 수요가 변하겠지, 수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해서 수요함수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다음에 생산요소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바뀌고 공급이 바뀌어요? 공급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균형점에서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라 눈 크게 뜨자고. 원래 균형점에서는 수요함수가 QD1은 800 마이너스 3P였고 공급함수는 QS 사실은 1 해주는 게 더 좋은데 QS는 플러스 2P 플러스 100 아니구나 200이구나 공부가 저기 나왔으니까 20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랬습니다. 자, 이 상태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소득이 변해서 수요함수가 바뀌고 생산요소 가격이 변해서 공급함수가 바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거리랑 구해보자고요. 그럼 공급함수를 먼저 써주라 했잖아. 공급함수. 균형은 수요량, 여기 수요량이고 공급량이고 같다고 놓으면 균형이니까. 그럼 공급함수부터 EP는 EP 플러스 200은 800 마이너스 3P. 그럼 P는 P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은다고. 마이너스 3P 이항시켜요. 그럼 몇 P? 5P. 5P는 800에서 마이너스 200 이항시켜서 200을 빼. 그럼 5P는 몇입니까? 600. 그 P는 120. 그래서 원래 균형 가격은 120이었습니다. 자, 균형 거리량을 구하려면 이 120을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하거나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해 볼까요? 120 곱하기 2부터 나와야 되겠네. 2 곱하기 120 240인가요? 240 플러스 200 그럼 무엇일까? 440. 예? 여러분들 이게 요 120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120이 옳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요 P를 120을 공급함수 P 자리에 대입하고 수요함수 P 자리에 대입해서 같게 나와야 돼, 숫자가. 그러면 옳게 푼 거라고. 그럼 요 공급함수 대입했으니까 이제 수요함수에 대입해 볼까요? QD에다가 수요함수 대입해 봐. 800 마이너스 3 곱하기 120 360이잖아요. 그 800에서 360 빼니까 440. 그러면 옳게 푼 거야, 이거. 옳게 푼 거라고. 의미하셨죠? 그럼 옳게 풀었다. 그럼 원래 균형 가격은 얼마고? 120이고 원래 균형 거량은 440이고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균형으로 가야죠. 신균형으로 가면 수요함수가 바뀌어요. 그럼 수요함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QD2는 1000 마이너스 몇 P? 3P. 자, 질문해 볼게요. 수요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잖아. 800 마이너스 3P에서 1000 마이너스 3P니까 3P는 똑같잖아. 그럼 수요가 200이 증가한 거라고. 이건 수요 증가야. 자, 이제 공급함수 QS는 EP 플러스 100이었죠? 근데 EP 플러스 200이었는데 EP 플러스 100. EP 플러스 몇입니까? 100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공급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 몇이 감소했어요? 100. EPP 똑같죠? 200에서 100이 됐으니까 공급이 100이 감소한 거야. 수요는 200이 증가하고 공급은 100이 감소하고 이 뜻이야. 이게 지금 말로 하면. 자, 이제 새로운 균형점에서 갑자고요. 공급함수 EP는 EP 플러스 100은 1000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3P를 넘겨요. 마이너스 3P를 넘기면 몇 P입니까? 5P. 5P는 900인가요? 900이죠. 1000에서 100 빼니까 그럼 P는 얼마일까? 180. Q는 180을 수요함수 P 자리
P자리 공급함수 P자리 대입하면 돼요. 공급함수 대입합시다. 2 곱하기 180 360인가요? 그래서 100 그럼 460인가? 460 네, 됐잖아요. 그럼 가격은 120에서 180으로 60이 올라갔고 가격은 60 올라갔죠. 거래량은 440에서 460으로 20이 증가죠. 20 증가. 그럼 가격은 60 올라가고 거래량은 20이 증가했으니까 답은 몇인가요? 3번이죠. 3번입니다. 자, 요거 하지 말고 요걸 봐요. 요거. 자, 됐어요. 이렇게 계산 문제. 그러면 이거는 이거라고. 요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수요가 증가했으면 감소했습니까? 수요 증가했어요. 공급은요? 감소했어요. 공급은 감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큰 거야. 수요 증가. 이론적으로 보면 수요가 200이 증가했잖아. 공급 감소는 100이니까. 그러면 수요 증가가 답입니까? 공급 감소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거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계란 이야기를 했나 보다. 계란 이야기를. 그럼 여기서 신경 쓰지 말고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크다. 수요 증가가 답이다. 가격 상승 거량 증가 이 뜻이 되는 거야. 이게 의미가 그렇다는 거. 의미가 아셨습니까? 예, 자 12번 문제 갑시다. 12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탄력생활한 설명이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미세한 가격 변화 나왔어요. 그럼 미세한 가격 변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했다. 완전 탄력적. 그러면 미세한 가격 변화가 안 나오고 뭐라고 나냐면 고정돼 있다. 수요량이 고정됐다.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공급량이 고정됐다.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요 2번은 잘 안 들었어요. 2번은 지난주에 계산 문제 할 때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그럼 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 가지고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개별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게 시장 수요 곡선인데 이걸 수평적 합기라고 그래요.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수평적 합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수요 곡선하고 개별 수요 곡선 중에서 어디가 더 탄력적이다? 시장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 기억납니까? 탄력성, 영세대주는 탄력적 이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은 탄력적이다 하나 외우세요 그랬다고.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는 뭡니까? 시장 수요. 시장 수요가 개별 수요보다 탄력적이고 요거 장은요. 장기가 탄력적이고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도 시장 공급이 있고 개별 공급이 있고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시장 수요가 탄력적, 시장 공급이 탄력적, 장기가 탄력적. 이걸 우리는 시장이 탄력적이다. 시장이 탄력적이다. 이렇게 외운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이렇게. 시장 수요, 장기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버퍼링 났습니다. 버퍼링 나서 계속 봐봐요.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버퍼링이 반복입니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장은 탄력적이다. 시는 뭡니까?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야. 이거 이제 공급도 똑같아요. 시장 공급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시장은 탄력적이다. 그럼 2번 됐고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같은 토지용 규제 이용에 대한 공법상 규제가 엄격히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규제 강화되면 더 비탄력적. 4번하고 5번은 자주 나오지 않는 지문인데 올해 나올 때가 됐습니다. 4번하고 5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수입의 관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됐습니까? 그거.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요 4번, 5번 관련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B는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이죠. 이 타이틀은 수임탄과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수입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수입의 관계.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입의 관계. 얘는 B는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 의미.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와 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근데 시험은 비탄력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탄력성 1보다 작을 때라 나온다. 그럼 여기 수임탄이 1보다 작을 때 네? 이때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인의 수입은 증가 감소? 증가. 여기 B는 같은 말이에요. 탄력성 1보다 작다? 비탄력적. 그때는 임대료와 수입이 같은 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탄력적일 때는 수임탄이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때는 임대료를 올라가면 임대인의 수입은 뭐요? 감소한다. 1번만 하면 되지 2번은 할 필요 없잖아요. 3번 수임탄이 1이다. 수임탄이 1입니다. 그럼 수임탄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는 임대료를 올리든 임대료를 떨어뜨리든 총 수입은 무슨 변? 불변. 수입 불변 볼까요? 수입은 불변이다. 임대인의 수입은 불변이다. 임대인의 수입은 불변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1번하고 12번 묶어서 저하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11번 아니라 12번, 10번하고 12번 나온 거. 10번에서는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그러면 12번에 5번, 4번 집은 탄력성이 1입니다. 1.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뭐가 불변? 총수입 불변. 그랬잖아요. 총수입 불변. 세 가지 안겼잖아요.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단위 탄력적 총수입 불변. 그러면 4번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1인 경우에 이게 단위 탄력적이야. 이때는 임대료가 10이 올라가든 20이 올라가든 50이 올라가든 임대인의 수입은 불변이야. 불변. 임대인의 수입은 10이 증가한다 아니라 불변입니다.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냥 네 번째가 나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럼 수임탄이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일 때 0이다. 이건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때는 임대료를 10으로 올리면 여러분들 완전 비탄력적인 비탄력적인 거죠. 그럼 임대료 10이 올라가면 수입도 몇이 증가? 10%가 증가돼요. 그 임대료 10이 떨어지면 수입도 10%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일 때 10% 임대료 올라가면 수입도 10% 증가. 그러면 여기 4번 지문을 만약에 이걸 0일 때 이렇게 버리면 0일 때 버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0일 때 버리면.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답은 4번이고 5번 수요의 임대료 탄력이 1보다 작은 경우 비탄력적이죠. 이때는 임대료와 수입이 같은 방향 같죠. 임대료 올라갔습니다. 임대료 수입도 뭐? 증가. 그래서 12번은 답이 4번이 적절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13번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